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국어나책 226쪽을 한번 펴볼까요? 글쓴이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 읽기 이 부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참고 영상으로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법칙 열하일기라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저널 그날, 조선 베스트셀러 박지원의 대표작 열하일기 탄생. 이런 제목의 영상인데요.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은요, 지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영상을 다들 보고 왔나요? 그러면 교과서 226쪽을 같이 보고요. 우선 열하일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하일기는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다녀와서 쓴 여행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연암 박지원이요, 중국에 어떤 신분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자제군관이라는 신분으로 갔다 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제군관이라는 거는요, 지금 청나라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청나라거든요. 청나라에 사신들을 보내는데 사신들을 보필하고 보위하는 자격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 사신의 동생, 자녀,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암 박지원의 팔촌 형님이 그 사신단에 포함이 되면서 같이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박지원은 이렇게 청나라에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박지원이 청나라에 갈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혹시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청나라 황제의 칠순 잔치를 축하하려고 사절단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요, 226쪽의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한양에서 시작해서 평양, 의주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영경, 지금 북경이라고 부르죠. 중국의 수도죠. 영경을 거쳐 열화까지 가는 이러한 여정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청나라의 황제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왜 영경이 아니라 열화로 갔을까요? 네, 맞아요. 열화는요,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북경이 아닌 열화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박지원이 도착한 곳은 수도인 북경이 아니라 열화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조선보다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것은 그곳은 청나라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변방일 뿐인데도 그 당시 조선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박지원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조선이 청나라를 많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 조선은요,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해서 많이 무시하고 싫어했대요. 숙명반청 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말은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반대한다는 조선의 기조였습니다. 청나라는요, 여진족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인데요. 오랑캐의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와 친했던 조선은 이 청나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에서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어떠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오랑캐의 나라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네, 바로 관점이지요. 지금까지 청나라를 오랑캐야 이렇게 무시만 했었는데요. 사실은 잘 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것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관점이 변화했다고 보면 되겠죠. 바로 청나라겠죠. 그리고요, 재미있게도 박지원은요, 그 배울 것이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선 기와조각과 똥덩어리 쓸모 있는 물건인가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요, 쓸모없고 하찮은 물건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박지원은 기와조각과 똥덩어리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요, 작가가 의도했던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와조각과 똥덩어리 같은 쓸모없고 하찮은 물건도 사실은 쓸데가 다 있다. 아마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중국에 갔다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온 박지원은 3년 동안이나 정성을 쏟아서 열화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점은요, 이 열화일기가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출간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그 책을 찾아가지고 봤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재미있어 했을까요? 네, 아마 사람들이 몰랐던,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 궁금증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이 책에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박지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22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읽어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안 박지원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아마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쓴이의 생각, 이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관점의 변화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 글을 다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등장인물부터 한번 파악해 볼게요. 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창대와 장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리는요, 누굴까요? 네, 박지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리를 보필하고 가던 창대와 장보기가 있지요. 나리는요, 창대랑 장보기한테 우리나라 선비들이 영병에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요? 네, 뭘 먹고 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책상 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요, 정말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먹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나 보네요.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리가 껄껄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이번 여행에서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하나만 짚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어디가 가장 멋졌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22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인류 선비는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중국엔 도무지 볼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정말 볼 것이 많을 텐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황제는 물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관원과 백성의 머리를 깎았으니 오랑캐요. 오랑캐의 나라에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장상은 장수와 재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황제와 높은 사람들이요. 다 머리를 깎았으니까 오랑캐라고 하죠. 이때 당시 이 오랑캐 있잖아요. 변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변발이 뭔지 아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머리를 오랑캐의 머리라고 해서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오랑캐가 그렇게 머리를 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이 오랑캐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랑캐 나라에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류선비는요, 중국을, 그러니까 이 청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선비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류선비가 있어요. 네, 조금 내려와서 여기요. 이류선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곽은 만리장성을 본받았고 궁실은 아방궁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선비와 백성은 위나라, 진나라 때처럼 것만하려 한 기풍을 쫓고 풍속은 온갖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이습디다. 이류선비는요, 약간 성곽 그리고 궁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천만대군을 얻어 사내관으로 쳐들어가 만주족 오랑캐들을 소탕한 뒤라야 비로소 경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청나라 사람들을 소탕하기 전에는 경치 이야기는 하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장보기뿐만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중국인 청나라를 다 오랑캐 나라로 여겼다. 청나라나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가 도와준 고마움을 오랫동안 잊지 않은 까닭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박지원은요, 1류선비도 2류선비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3류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나는 시골의 3류선비지만 중국에 제일 가는 경치는 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말하고 싶구나.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네, 중국에 제일 가는 경치를 물어봤는데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니 진짜 동문서답이네요. 그런데 229쪽에 10번째 줄 여기를 보면은 박지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마땅히 이를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저들의 것을 다 익히고 저들보다 낫게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는 거는요, 중국을 무시한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랑캐의 것이라고 해도 이거를 배울 것은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을 무시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230쪽으로 넘어와서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집에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 조각을 둘씩 짝을 지어 물결 무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네 조각을 모아 쇠사슬 모양이나 엽전 모양을 만들지 않느냐.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깨진 기와 조각은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하찮은 물건이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요. 똥오줌도 한번 볼게요. 똥오줌도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둘도 없이 더러운 것들이다. 그쵸? 하찮고 더러운 것들인데요. 하지만 걸음으로 쓸 때는 한 덩어리라도 흘릴까 하여 조심하고 말똥을 모으려 삼태기를 들고 말꽁무니를 따라다니기도 하지 않느냐. 똥을 모아 그냥 두는 법도 없다. 네모 반듯하게 쌓거나 팔각, 육각 등의 누각으로 쌓아 올려 똥걸음 또한 모양을 만들어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저 깨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야말로 가장 볼만한 것이라 꼽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똥덩어리조차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쓸모있게 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창대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저 같은 천민도 저런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 값이오. 그러니까요, 지금 창대는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와 조각이나 똥덩어리도 이렇게 쓸모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처럼 천한 사람도 나는 비록 천민이지만 언젠가는 어디엔가는 쓸데가 있지 않을까,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31쪽입니다. 창래는요, 그렇게 나리한테 물어보고 나서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네, 상대가 느끼기에는 한식경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식경이란 말은요, 밥을 먹을 동안이란 뜻으로 잠깐 동안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똥과 귀와 조각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스스로 쓰임새를 찾는다면 어찌 똥오줌이나 깨진 귀와 조각의 쓰임새에 비하겠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것인지 약간 모르게 아리송한 대답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닌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약간 아리송한가요? 그런데 결국 박지원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지금은 비록 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너의 가치는 누가 매겨주는 것은 아니야.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창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232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 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원이요. 새로운 시각에서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를 무시했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청나라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두 번째, 쓸모없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도 다 쓸데가 있다. 이것도 깨우쳐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찮아 보이는 천민도 사실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23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글에 나온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 여러 가지 뭐 단어, 문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추가하자면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 그쵸?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 독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번을 먼저 볼게요. 글쓴이가 제목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글쓴이는 나리가 중국에서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인상 깊게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굳이 왜 제목을 지었을까요? 네,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 있잖아요. 하찮은 물건이지만요. 하찮은 물건이지만 다 쓸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귀하게 쓸 수도 있다.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두 번째. 글쓴이 생각이 담긴 표현을 찾아 써보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글쓴이 생각이 담긴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데요.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쵸? 깨진 기와 조각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은요, 또 어떠한 표현이 글쓴이의 생각을 잘 드러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도 한번 볼게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을까? 한번 그 의도와 목적을 찾아서 적어볼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232쪽의 2번 문제 다들 같이 한번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써본 답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요, 글쓴이 생각이 담긴 표현으로 두 번째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이 문장을 한번 적어 보았고요. 또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이 문장도 한번 적어 보았거든요. 아마 글쓴이는요, 이 말들을 창복이와 장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써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적어보았나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적어본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신분제도, 사물의 가치 따위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신분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록 신분에 따라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물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비록 쓸모없고 하찮아 보이고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다 귀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마 의도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33쪽입니다. 글쓴이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활동 방법입니다.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읽고 종이에 글쓴이 생각을 쓴다. 그리고 글쓴이에게 묻고 싶은 질문도 쓴다. 두 번째, 모든 별로 종이를 모은 뒤에 뒤집어 놓는다. 세 번째, 한 장의 종이를 뒤집어 질문을 확인하고 서로 답해 본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답을 해보는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요, 먼저 책에 나온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나리가 중국에 제일 가는 경치를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보면은요, 나리는 왜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것이라고 했을까? 네, 이 문제의 답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가지만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답해 볼래요? 첫 번째로 여기 있습니다. 나리는 왜 자신을 시골의 삼류선비라고 했을까요?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왜 3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국에서 볼만한 것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더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리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볼만한 것으로 꼽았지만 사실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도 만들어 보고 답도 해보고 이렇게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나오는 인물을 초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실에 있다면은 교실에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친구들이 각각의 인물을 역할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장보기 역할, 어떤 친구는 창대 역할, 이렇게 한 다음에 질문도 해보고 답도 해보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요. 먼저 선생님이 질문 몇 개만 만들어 봤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로 창대에게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하고 고민했는데 답은 찾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들 231쪽에 보면은 상대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나오죠?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과연 답을 찾았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장보기한테도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장보기에게 나리에게 저 같은 천민도 저런 똥오줌이나 깨진 귀화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까쇼?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그때의 느낌이 어떠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 창대였다면, 내가 장보기였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쪽 235쪽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며 토론하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